은행 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많았고 빌린 액수도 컸다는 얘기겠죠. 최근 면제세 금리가 워낙 낮았던 데다 또 빚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 B2 영향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더 빨리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연쇄적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계 빚과 이자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00조 원 넘어섰다. 정확히 얘기하면 은행 대출 잔액이죠. 1,0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것. 상당히 많이 늘은 것도 늘은 거지만 지금 금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이 1,000조 원 넘었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죠. 지금 그때 은행권 대출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그것도 예, 시중은행권의 그거 대출만 다 얘기하는 포함하게 거죠. 되면 1,600조가 넘는 상황이니까 네.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가 인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조그만 충격이 있으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은행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또 다른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또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쪽을 누르면 또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출 수요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지금 풍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사실 이제 주식시장 열풍이 불면서 네. 신용대출을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수요가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몰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은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늘어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대출 규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디에 보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게 이제 주식 부동산 많이 재작년 투자를 많이 한 영향이다. 즉 영끌 B2 이런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견해십니까? 예, 거기를 탓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식도 유동성이 넘치면 이제 열풍이 불고 주식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이때 이제 주택을 사지 못한다면 평생 이제 못 살 거라는 우려감이 이제 확산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이제 벼락 거지라 그러죠, 요새.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금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투기적 수요들이 이제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주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부작용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체율을 보니까요. 물론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최저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물론 가계 대출 빚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부담이긴 한데 연체율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연체율이 0.31%를 기록을 했잖아요. 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관련 통계가 작성된 게 2007년부터인데 그때 이후에 이제 1월만 보게 되면 가장 낮은 지금 수치를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계대출 구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려워짐을 이제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을 한다든가 이자 대출 이제 상한을 유예해주는 이런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그 연체율이 상당히 낮아진 거지. 지금 소득이 증가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연체율이 낮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종식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이제 한꺼번에 이런 이제 눌려 있던 것들이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지금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변동형으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금리 부담이 오르는 금리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지금 오르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더 가파르게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면 이자 부담, 지금 우리 가계 상태를 봤었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신용 대출 금리 이자가 지금 3월에 2.6이라서 3.68%로 올라갔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작년 7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단 금리가 0.62% 포인트나 지금 올라간 상태고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2.52에서 4.04%가 지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최저 금리가 한 0.27% 포인트 이제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자금에 대한 수요라든가 부동산 주식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은행들의 이제 조달 금리가 은행채 금리가 이제 인상된 이런 측면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금리가 인상이 될 때 과연 이제 가계가 부담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중하위 계층들이 상당한 타격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네. 그 상태에서 또 금리마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사실은 소득이 그것을 바탕해주지 못한다면 사실 그 이자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이게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이나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이 경우에도 상당한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사실 부실화가 현실화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할 거로 보입니다. 같은 금리 부담이 같이 올라가더라도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이 미쳐질 수 있다라고 예, 그렇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시중금리가 왜 오르기 시작하는 거냐라고 이제 원인을 따져 본다면 이해를 못하는 국면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금리라는 게 오랜 기간 저금리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아직까지 오른다 이런 신호가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장기간 이 상태 유지할 거다라고 신호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시중금리는 이와는 다르게 좀 계속해서 오를 반등의 조짐을 보이느냐? 이걸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뭐 기준금리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나 이제 내년까지는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는 건지 분명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이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금리는 상당히 지금 상승폭이 커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1.6을 넘을 정도로 이제 그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그 미국이 지금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예, 국채가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이제 상승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미국보다 더 빠르게 높은 금리가 이제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 금리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이제 막대한 이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는 상당히 크게 이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통계로 잡히는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로 그대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투명하게 얘기되지만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예를 들어서 저신용자들이 많이 찾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 대출 이런 것들은 더 큰 내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들자면 카드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고금리 대출들도 저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이런 대출을 많이 받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나중에 더 위험한 뇌관이 될 수 있지 않나. 예, 그렇죠.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고신용자를 우대하는 이런 정책을 써야지 이제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 저신용자의 경우에 보면 이제 점수제로 이제 바뀌면서 사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이제 금리도 올라가지만 점수제로 인해서 사실은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으로 밀리면 또 제2금융권에 있던 사람들이 그 또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이제 현상들이 아니면 대출을 못 받는 이런 이제 네.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신용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저소득층이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타격을 받고 어쨌든 이제 대출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이제 생활의 어려움까지 지금 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넘치는 유동성,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걷어들일 때다라고 보는 시각과 시기상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당장은 어느 나라도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그 유동성을 회수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라든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복 수요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금리 인상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 각국의 이제 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 같은 경우도 한 65불이 되더라도 지금 이제 오일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60불 정도 되면 공급이 늘어날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원유 가격도 이제 안정세를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복 이제 수요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도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지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란 판단하고 대신에 이제 고용 회복은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 연준 중앙은행들이 지금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유동성 확대를 이제 조금씩 줄여가는 테이퍼링을 할 시점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금리도 급격하게 내려졌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너무 이제 큰 폭으로 증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더 빠르게 이러한 유동성 확대 정책의 부작용이 빠르게 나타날 거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제 한 5년, 6년 후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한 2년 내에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조치가 이제 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